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인데 저희 사무실을 오늘 찾아주신 강인덕 장관님과 대담을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들려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 장관님께서 역작을 쓰셨습니다. 이 책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강인덕 장관님은 중앙정보부의 북한국을 만드신 분이고, 북한에 대한 이 분석으로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고, 김대중 정부 때 초대 통일부 장관도 하신 분인데, 지금까지도 연세가 92인데도 현장을 뛰는 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이 책 정말 역작입니다. 기다리던 책입니다. 이 책이. 예. 이 책이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입니다. 그리고 1편, 2편이 나왔습니다.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2편.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이거죠. 네. 이 책인데 우선 책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1980년 내가 중앙정부 그만둔 다음에 쓴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낸 거고. 이거는 내가 중앙정부의 분석관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 특히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분석관들의 그 자질이랄까, 몸가짐이랄까, 이런 게 어때야 되느냐 답변을 해. 그러나 이걸 쓸 때는 두 가지 목적에서 썼어요. 하나는 중앙정보부 하면 남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산은 사실 국내 문제거든. 그렇죠. 국내 문제. 진짜 남산에 부장했을 때 남산은 진짜 북한 분석관은 이문도에 있었다. 이문도에 있었죠. 근데 이문도에 있는 우리는 솔직히 저 출입증 있지 않습니까? 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밤낮 철야 일을 하면서도 무슨 특권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핵심은 이문동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분석관의 양성 기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쉽게 그런 분석관들이 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저는 프로급이라고 할까,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조금 쓰고 싶어서 쓴 거죠. 이 북한 분석관이라는 말하자면 직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강 장관님이 60년대에 북한국을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이 북한 분석관은 우선 한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동안에 제가 그만둔 다음에는 내가 그 부임할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이 쭉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 언제부터 바뀌는 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많이 바뀌었죠. 근데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정치에 그 줄을 선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면 어디든지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탈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도 내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북한을 분석하는 친구들은 거의 떠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쭉. 그런데 북한 분석관들은 우선 안에 있으니까 남한테 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데 중심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연구죠. 그렇죠. 요 세 사람에 딱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북한 체제의 작동 원리라든지, 같은 거. 북한 노동당의 뭐 인맥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우리 국내 팀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첩. 그것도 그 수사관들도 오랫동안 그걸 계속해서 따라야 되거든요. 뭐 간첩망 하나를 찾아내는데 뭐 5, 6년 걸리는 건 보통이고, 보통 10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안기부, 정보부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기서 제일 주인이 되는 직종이 북한 분석관하고 대공수사관입니다. 그렇죠. 수사관이죠. 대공수사관인데 이게 정치에 관여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내 파트 있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말썽도 일으키고 또 유명해져서 출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돈벌이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고독한 정말 애국자인데 가끔 보니까 이제 북한에 예컨대 2020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한 2달 동안 안 나왔다고. 네. 그러니까 CNN 같은 데서 뭐 수술 받다가 죽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 분석 한 20년 한 분한테 딱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딱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뭡니까 전두환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1986년에 김일성 죽었다는 저 일본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신문에서 그런 날 그게 완전 시대의 오본데 그때 저 중앙정보부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정보는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저 기억납니다. 그때 안기부장이 장세동 씨인데 장세동 씨는 아니라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는 이상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죽었다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각도로 들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듣고 싶은데 보는 것도 그렇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아마 몽골 무슨 대통령 수상이 만났어요. 평양에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세계가 웃음거리가 된. 내가 그때 청와대 저 비서실장 하던 누굽니까 그분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 그렇습니다. 내놓고 어떻게 만드냐 해서 그건 중앙정보부를 믿으시오. 그렇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판단을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 의심을 하더라고. 그때 회의록 보면. 네. 자 그런데 이 책을 듣다 보니까 남북 관계 지난 한 70여 년 남북 관계 기사가 많습니다. 기사가 많고 더구나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 강장관님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보통 이 교과서나 교수들이 쓰는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진진해가지고 오늘 읽으면은 아마 내일 아침까지 제가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사가 워낙 많은데 뭐 하나 소개해 우리 국민들 꼭 알아야 될 거 뭐 소개해 드릴 만한 거 없습니까? 역시 그 일일 사태 같은 거죠. 아 일일 사태. 그때 저 북한 국장이시죠? 북한 과장을 했죠. 아, 그때는 북한 과장입니다. 네,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 1월 21일 그렇죠. 네. 추운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네. 그때 사실은 그 전에 67년 11월 달에 판단이 나온 거죠. 67년 11월 달에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토요일인데 대통령께 내년도 정치에는 대규모 길이라고 서울을 공격할 겁니다. 그 내가 인민전쟁 시작되었으면 하고 인민전쟁 시작됐다. 그 밑에다가 안드라인을 그은 것 같아요.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때는 그 당신께서 그 토요일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특히 나로서는 고마웠던 거는 좀 감사했던 거는 참가자가 없다는 거죠. 비서실장, 정무부장, 저 대통령. 그 4명밖에 없는 거죠. 과정인데 그렇죠. 직접 보고를 하시네.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걸면 여기 의자 있고 거기 앉으셔서 이제 듣는 식이에요. 그럼 차들 댕기면서 쭉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의문 났던 거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비서실장은 뭐 일한다고 나가시고. 그러면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날도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아마 12시쯤 끝나니까 대체로 점심 먹고 나오게 되고 그랬는데 말씀했더니 1시간쯤 지나니까 대통령께서 다 보고 끝나고 한 시간쯤 되니까 대통령께서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비서실장을 부르시더라고요. 하더니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자네 임자 2시에 한번 다시 하게. 그때 뭐 좌도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그만 방에 펜트를 넣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 갔더니 국방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람 다 들어왔어요. 그때 김용욱 정보부장이죠.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다시 했죠. 그러니까 다 듣더니 그 자리에서 이것은 대간첩 작전이 아니다. 이건 게릴라전이다. 전쟁이다. 게릴라전.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를 연결하. 그래서 김성은 사령관 산하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김성은 그때 김성은 장관입니다. 장관이죠. 김성은 장관.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이죠.
대개는 상관이죠. 같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니까 김성근 사령관이라고 하시네. 그 김무성 장관 보고 모든 준비를 그래서 그때 가불병 그 경찰 동원하는 거 그 국방부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월 초쯤 되는데 그 원주에서 제1군 사령관 제1군 사령부 강당에서 그 안보 회의를 열죠. 그때 뭐 사단장급 이상 무슨 뭐 검찰 뭐 도지사 다 참가했어. 그때 브리핑했죠. 그리고 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21월 달에 보고를 했으니까 자 이게 맞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들어오기를 학수 못 하셨겠네. 그래서 거기 됐었지만은 그 참 급해요. 선배님들이 야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 조직으로 어떻게 돼? 이거 뭐좀 잡이야 올 리가 없죠. 근데 1월 19일인가 20일인가 아침에 새벽 2시에 그 베리울레에서 받았죠. 받았더니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에? 문산. 그래서 작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문도에서 뭐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서려 비상근무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후에 사실이 울질 삼척 사태라는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해 11월. 네. 근데 그때는 나는 북한 국장 입장에서 이미 그런 그 게릴라 작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나는 국내 팀에서 특히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테이크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울진 삼척 사태가 땅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뭐 아무래도 또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있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당장 몇 명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저히 이 시간 내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다 나타난 시간이 있으니까 거리상 이거 다른 팀이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 그랬더니 그때는 뭐 김신조가 있을 때 그럴 때니까 김신조가 잡혀있었거든요. 그때 위패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헬리콥터 작전을 하면서 방송도 하고 우리 특전부대 많이 실제 들어온 사람이 100몇 명이죠. 120명이죠. 120명. 네.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왜 30명은 왜 그런가 하니 이게 가짜 지리산하고 통신을 연락하는 거 이건 가짜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맨 처음부터 120명, 150명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유근창 장군이 그때 대간첩 본부장인데 그 필동에 있었거든. 그래서 들어가면서 같이 가면서 보도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150명 갑자기 이렇게 되면 국민들 놀랄지 모르니까 30명 정도면 우리가 한 번 성공했으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30명 정도를 시작해서 작전이 진행되는 따라서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권유했지 않으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보도 보면 하지만 맨 처음에 30여 명으로 올라갔죠. 근데 1.1 사태 그러니까 1,2,4군 부대라고 하는 특수부대 30여 명을 보낸 게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한 겁니까? 그렇죠. 애당초부터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다고 본 거죠? 자기들 능력으로는 가능했다고 봤겠죠.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훈련하는 양상을 보니까 서울을 그 목표로 하는 훈련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이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내 의문은 뭔가 하니 그때 내 판단서를 쓰면서 그렇게 빨리 들어오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걸 흔히 행군 장경이라고 하는데 1시간이 얼마가 되네요. 근데 우리보다 한 4~5배 빨리 들어왔구나.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김성은 국방장관도 놀랬죠. 이렇게 빨리. 그런데 1.1 사태가 청와대 담장까지 왔지만은 그 이상 나가지 못한 거는 그때 검문 검색을 경찰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직전에 김성은 국방장관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갑을병의 대책이 있었어요. 갑은 무슨 경찰이 중심이 난다. 우리는 합동으로 나간다. 이런 매뉴얼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을 아마 발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가 나간 거죠. 근데 군의 방어망은 뚫린 거 아닙니까? 뚫렸죠. 뚫리고 마지막에 그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행군에 들어왔거든요. 네, 걸어 들어오는 걸 물론 국군 복장을 하고 그렇죠. 걸어 들어오는데 30여 명이 그때 잠복 같은 형사들이 와가지고 뒤에 붙은 사람한테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끈질기게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격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죠. 그 사람이 출동했고 종로경찰서장은 이제 거기서 순직을 했는데 그때 이 형사들의 방공 정신이 대단해요. 그러면 거기서 막 격추를 하고 합니다. 그때는 그 정말 그 방공이라는 거 예. 경찰은 뭐 물론이거니와 일반 그렇죠. 민간에서 얼마나 강했습니까? 방공 사상이. 그리고 또 한참 그때는 우리가 그 군사혁명 이후에 한참 우리가 경제 성장에 전력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의지도 있었다 아닙니까 전체 국민들이. 그런데 일일 사태의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대응이 우선 예비군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을 4월달에 만듭니다. 네. 그러고 이거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자주국방 하려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경공업 체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중화공업을 정밀공업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중화공업 건설까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철이죠. 네. 제철. 네, 제철소. 그래서 제철소 어디서 미국한테 요청 미국이 넣어가거든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요청했죠. 예. 그래서 130만 톤입니다. 그때 포철이. 그래서 이 1.1 사태로 일어난 연쇄 반응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거든요. 기가 막힌 역사적 반전인데 저는 그래서 김일성의 두 분의 실수가 6.25 남침 그 다음에 1.1 사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1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가 대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발표한 것이 1970년에 통일 그 선언이죠. 예. 평화통일을 관한 대통령의 부상. 그때 어떤 식의 방향 전환을 합니까?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밑에 사람들의 그 강력한 그 저항이라고 할까 그걸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 1970년 그 8.15 선언을 준비하던데 그때 강상욱 씨가 대변인입니다. 강상욱이죠. 강상욱 예. 대변인께서 아마 7월 하순경에 아마 그 보냈던가 봐요. 그 연설문을 8.15 연설문을.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좀 더 대담한 제의를 하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토요일인데 강상욱 대변인이 저를 불러요.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윤석헌 그 차관, 외무부 차관. 그다음에 그 박동훈 선생 한글보. 그 몇 분이가 왔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도 저녁을 먹었죠.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북한 정세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 11시쯤 됐단 말이죠. 그때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을 테니까 내 차에는 그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내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 차 타시죠. 지금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강상욱 대변인이 뭘 줘요. 그래서 봤더니 대통령 연설문이에요. 그걸 수정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지고 나와서 반도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 반도 호텔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서 그 이탄을 아침에 보냈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누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그 체제 경제에 나오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주 그 좋은 말씀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인 말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니슨 닥트린이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정세가 변하기 때문에 북쪽에 대해서 기자결혼이 무슨 문화결혼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적시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15일 가까워서 대통령께서 다 그걸 보시고 그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나 그때 2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대검의 한옥진 검사, 이정원 검사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그 여러 가지 넓게 보더니
이거는 통치권 넘는 거다. 안 된다. 막 강력하게. 그러니까 대통령께 쭉 들으시더니 다 지읍시다. 다 지어서 그 8.15 그 선언 그거 이제 원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인쇄하라고 우리한테 주시면서 그래도 못 믿었던지 사회 각계층에게 그 사전에 브리핑해라. 그래서 브리핑하라고 이제 내가 담당했던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것은 이제 1개월 남는 게 최숙지 선생이에요. 예, 최숙지 조선일보 주필경 편집국장이 갈 때예요. 이게 언론들하고 그때 그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을 그 엊그제까지도 저 대가리에 뿔이 났다고 그렇게 보던 북한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 1년 더 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 8.15 선언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난 기초라고 봐요. 8.15 선언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은 누가 더 잘 살고 체제 경쟁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평화적 체제 경쟁을 그렇죠. 하자. 예. 예. 네, 그때 우리는 선건설 후통일이니까. 예. 근데 그걸 대통령께서 중앙공부를 이행하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브리핑 그 다음에 저 70년대 들어와서 브리핑 할 때 기억에 지금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통소득식으로 되려면 100억 불 수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100억 불 그때는 뭐 10억 불도 제대로 안 될 텐데 100억 불이라고 해서 우리 놀랐죠. 그게 79년이 된단 말이죠. 77년 됩니다. 77년이니까 68년에 말하자면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은 바로 그 2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을 상대로 평화적 체제 경쟁을 하자라고 공식을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얻어맞고도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유연한 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의 대전략은 체제 경쟁을 하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전쟁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평화의 시기 같으면은 건설이 될 수 있으니까 평화의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박 대통령의 전략은. 근데 그때 평화 웬간 북쪽에서 4대 군사 노선을 끝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은 우리 인민은 총을 다 들고 있고 총 쏠 수 있다. 전군 간부가 다 됐다. 그렇게 선언할 때거든요. 4대 군사 노선.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른바 3대 혁명 전략. 그러니까 북한을 혁명 기지화하고 남한 내 통일전을 펴서하고 국제적인 지원 역량. 이 3대 지원 역량, 혁명 지원 역량 확보 이것도 들고 그때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한쪽에서는 또 국제정세는 변하고 니슨 닥터린이 나오고 월남전에는 끝날 것 같고 그런 그 복잡한 시절 그런 시절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그 8.15 선언을 내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70년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노선이 선건설 후통일 이 노선이 쭉 70년대 기간에 그러니까 60년대에 걸쳐서 북한이 전력을 다해서 군사 제1노선으로 가가지고 1970년 무렵되면은 북한의 군사력이 피크에 달하는 거죠. 그렇죠. 피크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 공존 선언을 함으로써 이거 약간 그 뇌관을 조금 이게 디퓨즈하는 그래서 1970년에 그게 8.15 선언이 나오고 71년에 적사회담. 적사회담 가고 그다음에 7.40 선언 나가고 그다음에 유신체제로 63 선언으로 나가고. 예, 그러니까 쭉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70년대 대전략이 북한에 대한 대전략 성공한 거네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이 노선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평화를 벌였다는 거지. 나는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니 민주주의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건 경제적 성장 없이는 민주주의 성장 못한다.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이 되고 나서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솔직한 얘기면 70년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북쪽을 추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자, 요 1.1 사태, 그 다음에 1970년 8월 15일의 대북 평화 공존, 평화 경쟁이지. 평화 경쟁선언
그 다음에 71년에부터 시작된 남북 적십자회담, 그 다음에 72년에 7.4 공동성명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7.4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7.4 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 해에 다음 해가 아니죠. 바로 3개월 후에 10월 17일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분위기 조성 또는 명분 쌓기다.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7.4 공동성명이 나왔는데 7.4 공동성명 내용은 그 내용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에 그림돌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때 저희들 분석관들은 이 자주라는 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예. 나는 이때 요때가 참 묘한 시기인데 6월 하순에 나는 그 매년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보기 위해서 기업을 방문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 하려면은 우리 걸 모르면 안 되니까 남북 경제 비교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우리 기업을 보고 했는데 6월 하순에 나도 우리 국장들과 같이 전국 순회하면서 그 우리 발전상을 보고 돌아왔어요. 6월 말에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부부장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지금 뭐 있냐 했더니 전남 대북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다 나온 다음에 그리스 펜실로 자주하고 평화 S자를 내가 이렇게 봤지. 자주가 너무 낯설면 안 된다는 거지. 자주 이 사람은 미군 철수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평화가 오면 미군 철수해도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 그랬더니 손을 내밀면서 평양 갔다 온 겁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뭐 나로서 얘기할 여지가 없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북대화 사무국장을 할 때인데 일단 그 길로 임은동의 북한 국장실을 갔죠. 그리고 7.4 공동성명 발표됐는데 나는 이 문제는 여기에 이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라죠. 여기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 민주, 평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무슨 합의를 할 때마다 족보를 7.4 공동성명으로 올려가지고. 근데 더구나 이게 이 문서가 합의되는 과정이 6월 21일부터 유rak 부장이 이 원문을 만들어서 평양에 보내고 평양에서 수정해서 오거든요. 수정해서 온 내용을 보면 모양이 순서가 거의 비슷한 7.4 공동성명의 항목별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변화가 없고 밑에 무슨 상사의 뜻을 받들어 하는 그것만 바꾸고 그대로 발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데서 박정희 대통령이 양보할 사람이 아닌데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하는 것은 3개월 뒤로 잡혀 있었던 유신 선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니까 일단 그거 성사시키는 게 문제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합의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6.15 합의문이 나오잖아요. 그 합의문에서 제일 문제가 1항, 2항 다 문제지만 1항이 우리 민족끼리 뭐 자주 통일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한다. 그렇지. 우리 민족끼리 그래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 통일 그 1항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2항은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한다. 이게 결국은 7.4 공동성명의 동생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어져가지고 이 한 번 더 6.15 선언에 의해서 한 번 더 왜곡되면서 그 뒤에 남북 관계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 장면이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나는 이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때 먼저 저쪽에서 제 예언사 대상은 누군가 아니 장기영 씨거든요. 장기영 씨하고 카운터파트로 하겠다는 거죠. 저쪽 김명주하고 김일성 동생 김명주하고 장기영 부총리, 그렇지. 전 부총리지 그때 일지간인데
그걸 이제 이우락 씨가 이걸 이후로 중보장이 그러니까 정보부의 성격이 바꿔지는. 그게 또 참 이게 또 7.4 공동성명하면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정보부의 성격이 달라지는. 그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잘못이 여기서 출발했네. 네. 그러니까 정보부가 간첩 잡고 뭐 북한 분석하고 하는 거지.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전두환 정권 쭉 영업하는 전부 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정보부의 성격을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안 되죠. 말하면 미국으로 비교하면은 미국 국무부하고 CIA를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게 참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7.4 공동성명은 그 자체로서 유신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서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남북 관계의 본질에 중요한 왜곡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또 그때 한 가지 절대로 유신을 설명하라고 그래요. 예.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문교부 장관 민관식 아니 장관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 주십니까? 그랬거든. 2, 3일 후에 대학 총장 학장회의가 있는데 유신에 대한 설명을 자네가 하기로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유신 뜻도 모르는데 원문도 다 읽지 못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합니까? 그랬잖아요. 부장한테서 연락이 없었느냐 해서 없었다고 그랬죠. 알겠다고 끊어요. 조금 있으면 이우락 부장이 전화가 와서 자네가 하기로 돼 있다고 말해요. 하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 보장을 시켜서 그 유신 성명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죠. 전부 남북 대화야 보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신을 위해서 7.4 공동성명의 합의문안이 왜곡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관계 왜곡이 거기서 시작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자 그러면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해서 선언한 유신 선포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 계속된 유신 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박 대통령의 높은 수준에서의 대전략을 평가한다면은 그런데 유신을 한 이유가 남북 유신 선언문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남북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국내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 국내 단합을 위해서는 유신 선포가 필요하고 이 미국식은 민주주의는 안 맞다. 말하자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유신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죠? 중화공업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건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거에 없으면 경제성장도 못하고 자주국방도 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박을 한 건데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도박이 5.16이고 그 다음에 유신 아니겠습니까? 또 유신 그 선언문을 보면은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 7년 동안 우리가 중화공업 건설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중동 진출하고 의료보험 만들고 그리고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4대강에다가 댐을 10개를 만들고 해가지고 대단했죠. 굉장한 70년대를 보낸 겁니다. 이 70년대는 유신 때문에 가능했고 유신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특히 그때 그 수력 발전소 문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소양강 댐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완성됐어요. 그게 완성됨으로써 전방에 그 우리 진지들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준공식에 참석했었어요. 나도 참석했는데 끝나고서 대통령께서 앞서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전더러 그 경호관이 저는 뒤따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따르서 따라갔더니 바로 지금 저 임진강 내려오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고군방이에요. 고군방에 와서 그때 누군가가 이제 대댐 실무자인데 장관인 분인데 그분이 여기에 또 하나의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날더러 물어요. 그래서 사실 금강산 댐이 있습니다. 금강산 댐은 간이 철원에서 원산 가는 길, 안변으로 가는 길. 그걸 가기 위해서 그 금강산 그 발전소를 만들었다. 이 조선통 때. 그게 14,000km짜리예요. 그건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금강산 댐입니다. 근데 그때 조선 정독부에서도 여기 만들려고 했다가 여기에 만들면 금강산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으면은 북쪽에 물이 찼을 텐데 지금 거꾸로 북한이 댐을 만들어 그 뒤에 엄청난 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공 작전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평화의 댐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걸 뭐 괜히 만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더 올렸다고. 그렇죠. 그때 김대중 시절이지 아마 더 올렸다고. 그래요. 꼭 필요했던 평화의 댐인데 그때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70년대 네. 그 수도권의 물 부족을 그게 그때 해결하죠. 그때 댐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지금 댐 그 뒤에는 하나도 못 만듭니다. 뭐. 예. 그러니까 이 70년대를 우리가 물론 정치적 자유라든지 언론 자유는 다소 제약되었지만은 어마어마한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만들었다. 네. 예. 그러려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저놈들이 장난 못 치도록 했다. 예. 지나고 보니까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대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학자가 이론서로 쓴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강인덕 장관님이 그 리얼타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쓴 거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화제가 되는 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부장 시절이던 2018년 초에 김정은을 찾아갔더니 김정은이 한다는 이야기가 주한미군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한반도를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이 있는 걸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폼페이오가 아주 놀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아니면 농담 반 진담입니까? 난 그런 농담이라고 봐요. 농담이라고 보십니까? 왜 그런가 하니 김일성이 때부터 3대가 내려오면서 유지한 기본적인 노선이 있잖아요. 통일이란 뭐냐? 반미 민족해방투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 날카로운 계급투쟁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중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 미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을 내보내야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맞으면 미군이 있는 사이에서 있는 데서 통일을 하자면 이건 군사적인 작전밖에 없겠죠. 근데 비군사적인 작전, 통일 전략을 쓰려면은 미군이 있는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폼페이오하고 얘기한 가운데서 미군이 그 김정일이도 한테도 그런 소리는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아마 그쯤 되려면은 우선 정전협정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될 거니까. 평화협정 체결되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사실 없죠. 그 북쪽에서 명분이 또 하나 생긴단 말이죠. 근데 평화협정 체결되면은 미국이 요구하듯이 핵이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핵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은 핵 다 가지고. 그럼 뭐 우리가 뭘 막겠어요? 미국 나가면.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아무런 정책적인 의미가 없지만 다만 북한이 김정은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위기감이라 압박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요. 이 김정일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죠. 김일성 때부터. 특히 나는 평안도 사람인데 예. 우리 평안도 사람들은 그 애당초부터 중국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보산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예. 만보산 사건 때 많은 그 사람들이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그 평안북도 일대에서도 중국 사람에 대해서 같은 보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중국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나 김일성의 경우는 항일 발전산 운동인가 뭐 할 때 상당히 천대받았어요. 또 6.25 때는 팽독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팽독회가 들어와서 이런 소리 했다고 그래요. 그 진짜 모르겠는데 메카드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건 당신이 아니고 나다. 아, 그렇지. 그 말 맞지. 나다. 그러니까 작전에 뭐 군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나대로 작전할 거고 넌 너대로 작전해라. 완전 이니시아티브가 완전히 넘어간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을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 국경에 미군이 간다고 하면 그 용서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휴전선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폼페오하고 얘기할 때 김정은이가 얘기했다는 지금 주한 미군이 있어도 좋다.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압록강 두만강 못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6.25 때도 40도 선 정도는 휴전 가능하지 않겠는가 봤거든요. 그 편도 원산하고 평양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만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장악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기본 전략이고 이 기본 전략이 언제나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간섭도고 그 김정일 때 그 맨 처음에 김정일이가 보냈지 않습니까? 1982년인가 중국 가서 잘 보고 오느라.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서 보고 와서 아이고 저 잘 됐다고 한참 떠들었단 말 중국에서는. 그리고 와서는 절대로 중국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박 안 된다. 네. 중심이 약하다 이거는. 그거보다도 있지만은 우선 저 개혁 개방으로 가면 무너지니까. 무너진다는 말.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의 관계 잘못하다가는 밑바닥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온다. 그 결과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렇죠. 반동 사상 문화, 뭐 배격법이니 이런 게 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경계는 대단히 심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선택에서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80년대 초에 등소평이가 김일성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같이 개방하고 좀 가자고 그랬을 때 그걸 본 김일성이가 돌아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중심이 짧아가지고 자유물건이 들어오면 무너진다. 물론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선택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안 나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게 보면은 미군을 남긴다는 것도 의문이지만은 남는다고 또 어디 있을 거냐 안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군이 중간돼서 남북 간에 싸움하는 걸 말리는 중간대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걸 원한다 그럴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폼페오가 그걸 소개한 게 폼페오도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장난스럽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주한미군은 그거는 남북 간에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개사단도 있을 필요 없고 그럼 그런 주한미군이 있어봤자 그게 뭐 중국에 대해서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헛소리고 다만 그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미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우리하고 손 안 잡아보자 그런 제스처를 쓴 거고. 그러고 우리 강 장관님도 잘 아실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6.15 선언 때 발표된 건 아니지만 6.15 선언 대화록을 보면 임동원의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에도 나오고 김대중 회고록에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가 만나기 전입니다. 만나기 전에 임동원 씨가 그날 6월 초에 혼자 간다고 북한. 잘 아시죠? 북한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잖아요. 그때 임동원이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한미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정말 내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똑같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가 물론 그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린 평화유지군으로서 그런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6월 14일 날 김정일 김대중 만났을 때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되면서 그걸로 끝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주한미군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해결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통일 이후에도 있어도 좋다고 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병원에 암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을 때요. 난 진짜 아까 잡아도. 그래.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나같이 오랫동안 평양의 움직임을 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미군이 남아 있어서 좋다고 할 정도가 되면은 남북 간의 휴전협정이니 뭐니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로 갈 거냐? 그 통일전선 표 가지고
통일지상주의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시켜가지고 미국 나가라 통일전선 운동하면 남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때 그걸 보고. 근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월간조선에 그래서 자세하게 썼는데 이게 참 우리 한국의 비극이 이게 말도 아니라는 걸 메이저 언론에서 정면으로 다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는 2001년입니다. 가을에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홍사덕 의원이 질문을 해요. 그 임동원 씨한테 주한미군 통일 이후에 있어도 좋다고 한 거 이거 사실입니까? 물으니까 임동원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일이가 있어도 좋다는 주한미군은 이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포기하고 평화의 유지군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면 그동안에 김대중이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은 이거 들고 일어나야지. 이거야 문제가 안 돼. 그냥 가십에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엘리트의 수준입니다. 시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김대중의 반역적 거짓말인데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김대중, 김정일이가 주한미군 중립화, 주한미군 무력화에 대해서 밀약을 한 겁니다. 난 여태 우리 국내 문제 입국내 안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는 몰랐단 말이죠. 난 그때 도쿄에 내내 있을 테니까. 그 가끔 와보면 자꾸 변하는 거야. 이거 주장들이. 그 신문은 그 도쿄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조선일보도 보고 동아일보도 보고 이런데. 그때 우리 강 장관님 통일부 장관을 하실 때인데 그때 잠시 문제가 됐어요. 뭐냐면은 청와대 대통령실 측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주한미군 위상 변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말 기억나시죠? 주한미군의 위상을 바꾼다. 그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을 말하면 평화유지군으로 그게 남북 간에 뭔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정주영 영감을 회장통에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말 나올지 모릅니다. 주한미군 위상 변경에 대한 논의.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헛소리한 게 딱 일치되더라고요. 내려오는 전술이겠지. 그러니까 이래 흔들어가지고 주한미군 꼭 북한에 대한 적대 세력이 아니구나. 가질 필요가 있나? 중국에 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순전히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곡해를 하도록.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폼페이오 헛소리 하니까 박지원이가 또 나와가지고 자기도 비슷한 이야기 들었다면서 그게 또 숟가락을 하나 얻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조차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 사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핵 개발해가지고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더해져 버렸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미사일을 여러 수십 개를 사가지고 그것만 한 10억 달러 이상 날렸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견디느냐? 이 미스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부족되는 것을 이제 핵화 같은 데서 이제 조금 더 보충하려고 할 것이고 통제죠. 완전히 이제 북쪽을 끝은 짜낼 대로 짜내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에 무슨 주택 건설하는 거 노동신문에 많이 나와요. 그 전부 다 중앙에서 돈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전부 다 밑에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멘트 넌 얼마 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 그 노동력은 인민군대니까 그것도 매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 쌀까지 식량까지 모자르니까 요새 또 밀로 대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밀이 또 그렇게 내페한도 놈이지만은 밀 생산이 그렇게 북쪽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갑자기 옥수수 생산에서 밀 생산으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유구일하게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하는
인민경제개혁의 핵심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아직도 식량 문제입니까? 그렇지. 아직도 식량 문제입니까? 노동신문 제 5면을 보면 전부 농업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뭐 현대화니 무슨 예. 기계화니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저기 다 저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그 이상기온에 대처할 수도 없고, 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가면은 또 한 번 흔히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 또 시작된다.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장마당이 다 죽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에머지 세대들이 나왔단 말이야. 새로운 세대들은 얘들은 사회주의라는 게 사실 혜택을 입은 적이 없거든. 그렇죠. 시장에서 엄마들이 쌀 사다가 밥 해준 거지. 걔들 보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계급투쟁이 어떻고 떠들어도 그 많이 더 보이죠. 그 들리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교육시켜 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는 거죠. 난 소년단 대회니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작년에 굉장한 대회가 많았어요. 세포회니 무슨 뭐 요성동맹회니 엄청나게 전부 다 사상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외화인데 외화 보유고가 지금 뭐 한 30-40억 달러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아무리 해킹을 해도 그게 10억 달러 이상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화를 벌 수 있는 구석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게 무슨 무기는 소련에 러시아에 수출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다고. 그게 석탄을 수출하는데 비수지. 전부 지금 그 백길이 관정을 해가지고 거의 저 공해서 하질 않아요 이제는. 전부 다 북한 수역에 있어요. 예. 이제는 그 옮길 수 있는 그 거예요. 석탄이 주로 중국으로 갑니다. 저 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갑니다. 전부 다 북한 수역에서 하고 있거든. 이제는 이 남쪽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아마 거기에서 아마 연유, 석유도, 휘발유도 거기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기업인들 가운데 거기 협조한 사람이 없을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재인 때는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그거 파고들면은 그 아주 이상한 음모가 있습니다. 저 후르카와리는 친구 압니까? 저 일본에 하버드대학 로스쿨 나와가지고 일본 외무성에서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로 보냈던 친구. 저 책을 하나 썼죠. 그 책을 봤어요. 내가 만났어요. 예. 만나 자세하게 물었어요. 예. 아니 그 친구의 지식을 내가 조금만 배웠지만은 충분히 잘못하다 이거 잘못하다 우리가 세컨다리 보이콧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그때 우리가 거의 3-4년 전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은행도 걸려있고 다 걸리는 거지. 그거 제대로 수사하면 뭐 이번에 쌍발 같은 건 뭐 당장 걸릴 거 아닙니까?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인데 그걸 또 그때가 문재인 정부가 다 방치를 했고 방조했고 자 그렇더라도 저게 그러니까 경제가 이전 재생 무슨 뭐 정상화된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대단히 어려울 거다. 한번 무너진 것도 지금 아주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저걸 그러니까 지금 전부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그걸 극복하게 되는 사상 이꼬르 통제거든. 감시 통제.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이거에 연결되는 거죠.